안녕하세요. 장가몽입니다. 장가몽 도설 119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거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풍 동치 광서 선통의 청화작이라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쭉 리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20번째에서는 한풍 동치 광서 선통 때 그러니까 청말 자기들에 대해서 도록으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한풍 동치 광서 선통은 제위가 합쳐서 61년 정도 됩니다. 1851년부터 1911년까지니까 합산하면 한 61년 정도 되는데 한풍이 11년, 동치가 13년, 광서가 34년, 선통이 3년입니다. 이 네 개조는 이 네 개조에서 벌써 한풍, 동치, 광서 거의 선통까지 한 여인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희태우라고 서태우죠. 서궁에서 저수궁제라고 늘 관지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저수궁제라는 궁이 서궁에 있습니다. 자금성에 보면은 왼쪽 서쪽이죠. 서쪽에 서궁이 있습니다. 그 서궁을 거쳐간 빈이 이제 황자를 생산하면 황의를 이뤄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궁을 거쳐가면 뭐 태우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서태우가 서궁을 거쳐서 한풍제와의 사이에 동치제를 낳습니다. 그래서 동치제의 생모인 것이죠. 자희태우, 서태우가. 그리고 이제 동쪽에 동태우가 있었는데 웬일인지 서태우의 성정상 그렇게 안 맞을 텐데도 동태우하고 사이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식인데도 동치제를 밀어내고 광서제를 이제 제위에 올렸죠. 광서제는 이제 조카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풍, 동치, 광서, 선통은 이 4개조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제 침입과 내란이 빈번한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회 경제 상황이 정말로 아주 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청대의 수출 품목 중에 최고를 차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만큼 또 어렵습니다. 정덕진의 관효자기의 생산은 이제 쇠락의 경지로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50년부터 새로운 또 풍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란의 시기와 내후 외환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품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천강채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화공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태평 천국에 난도 있었고 해서 어효창이 파괴되면서 서로 이제 생존하려고 어차피 도공이나 화공은 또 이 도자기하고 산업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연명을 하기 위해서 천강채라는 기법을 완성하게 됩니다. 천강채라는 기법이 이제 70년 정도 하다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다시 분채한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쇠락의 경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관효뿐만 아니라 민요 역시 대량 생산했지만 좀 조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관효자기 뭐 볼 수가 없지만 민요자기 중에서는 그래도 이 4개조 안에서는 생산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뭐 파괴된 것도 많지만 우리 손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동치 광서, 이 동치 광서는 이제 서태우의 그 힘이 아주 막강할 때였죠. 그러니 한풍 때는 이제 한풍 때의 부인이지만 이 황후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좀 없다가 한풍이 이제 졸하고 동치가 이제 제위를 물려받으면서 동치의 생모기 때문에 바로 태우로 자희태우로 승격이 되면서 이제 실권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서태우가 사치가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고 도자기 번조에 힘을 쏟았는데 마침 또 서태우가 이 그림 그리는 거와 예술품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 후손들은 아름다운 도자기를 보고 있는 거죠. 동치제가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이랬을 때 한 50만 개 이상씩 번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 때마다 또 수십만 개씩 번조를 했겠죠. 원가도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좋은 질의 관효자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후손들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은 서태후가 많이 신경을 써서 도자기 번조에 힘을 쏟아서 중흥의 기세가 있었고 그때 관효 생산이 또 한바자고 진일보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광서 때의 관효자기는 품종과 수량을 막론하고 만청이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말기의 한풍, 동치, 광서, 선통 중에서는 최고 수위를 차지하게 된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청화자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태체는 거칠고 무르며 강의 걸륭 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또 제작도 거칠고 두께도 고르지 않고 성형도 잘 안 되고 보편적으로 좀 뚱뚱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는 얇고 유면은 그다지 고르지 않게 많고 파랑문 출현이 매우 많답니다. 파랑문. 이 파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광 때 출현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문처럼 우들두들한 그런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형으로서는 청중기에 나왔던 뭐 죽속 파초문, 옥호춘병이라든지 당초문이 들어가 있는 연화문이죠. 상병, 오항, 개합, 화분, 호, 필통, 벽병, 사두, 완암배, 반, 완, 배 등 이 시기에 이제 자주 보이는 기형입니다. 이 기형들이 뭐 워낙 유명한 기형들이고 도안의 문양은 이제 다수가 기계적이고 활기가 없고 거칠고 허술하다. 문양 내용은 이제 태평을 노래하고 길상을 기구하는 것이 많다. 길상 문양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 시기는 가경 때부터라고 하죠. 세상이 힘들어지면은 이제 기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복봉수는 뭐 오복장수를 뜻하고 기린송자는 기린이 아이를 태우고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은 이제 연생귀자들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서 결혼을 축하하면서 귀한 자식을 생산하라는 그런 뜻이 담고 있습니다. 기린송자, 만수무강, 과질면면, 모의가 끊임없이 자손번창을 얘기하고 오곡풍등은 오곡이 풍성하다. 요 오곡풍등의 문양은 등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풍은 이제 풍부하다라는 풍자인데 이건 벌이 나오면 됩니다. 벌과 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오곡풍등의 문양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태평, 용봉정산이 있고 팔선, 옥모. 여기서 옥모라는 건 이제 서왕모를 가리키고요. 청장은 청나라 복장 있는 사녀, 그 다음에 영희문, 박고문, 뭐 녹중매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고 보면 이 시기의 청료는 색조가 전조를 답습하여 산뜻한 남색을 띈다. 그리고 이제 토총을 사용해서 좀 흑색, 회색이 좀 어둡고 산뜻한 감이 없으며 청료가 유면에 붕 떠 있다. 또 광서 청화자기는 색택이 산뜻하고 눈길을 끄는 청남색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양남이라고 부릅니다. 양남. 서양의 남색처럼 산뜻하다. 그리고 이게 운남성에서 주명료를 사용한 것입니다. 색택이 담아하며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광서 때는 요 양남을 썼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이제 체크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양남이라는 거, 요거 양남, 주명료라는 것까지 외워두시고 바랍니다. 한풍 때부터는 이제 관지는 뭐 걸륭일의 육자 전서관을 개변해서 해서관이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테두리도 없는 해서관, 뭐 이런 거죠. 대청 동친연제 관지와 대청 광선연제 관지의 오리지널 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명필로 해서관이죠. 그리고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냥 바닥면에다 쓰는 겁니다. 대청 동친연제. 치자가 좀 크죠. 대청 광선연제. 광자가 이 아래로 쭉 밑에 부분 말이죠. 아랫부분을 내려와서 그렇게 바로 꺾어갖고 90도 각도로 거의 꺾어서 이렇게 친다는 거. 이런 스타일이 이제 있는 겁니다. 서자도 잘 썼죠. 연자도 강이나 이런 다른 연조랑 달리 연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강의 때는 요 연자의 윗부분이 맨 위로 올라간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자도 굉장히 명필로 잘 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책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서태후의 침궁인 채화전 관지가 있는 게 많습니다. 채화전제라고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서태후와 관련된 이제 당명관이 채화전제, 대화제, 그리고 저수궁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수궁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이제 그 한 4-5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청화, 수선, 포도문 합. 수선화가 맨 밑바닥에 그려져 있고 포도문이 있는 합입니다. 합은 뭐 편원체를 띠며,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동그라미가 아니라 타원형을 가리키는 거고요. 상반구가 뚜껑이고 하반부는 합신입니다. 구연부에는 이제 자구가 있어 합할 때 사용하며 아래에 낮은 굽이 있고 저가 유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과 굽에는 회문대를 그린 외에 전체에는 수선화와 포도문을 그렸는데 포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열이죠. 구분, 인테리어라고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인테리어가 잘 됐다, 깔끔하게 돼 있다 이런 거야. 청신하다. 배규는 청새끼를 띠며 광택이 난다. 그래서 바닥에는 채화전제 관지가 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겠습니다. 채화전은 궁전 이름으로 서태후, 자이태후죠. 서태후가 거하는 저수궁 내에 있습니다. 저수궁 내에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 동치 때에는 대량으로 채화전 자기를 번조했는데 질이 모두 높은 편이다. 그래서 채화전제와 대화제는 고급 도자기 중에 고급 도자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진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네, 요 기물입니다. 요 기물. 요게 또 이렇게 타원형을 띠고 있고, 여기 수선화와 여기 밑에 포도가 있고 수선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포치가 정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요 윗 뚜껑과 아래 합신이 만나는 그 경계선에는 다 회문으로 쭉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여기 바닥에 안쪽에 채화전제라는 전서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네, 구경은 12cm니까 상당히 작고 여인네들이 이제 화장품이나 액체성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특이한 뭐라 그럴까, 그 기형이죠. 이런 거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온반이라고 그럽니다. 온반이죠. 화해문인데 봉황이 이제 쭉 돌려져 있습니다. 천화복문으로 되어 있는 온반입니다. 온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요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서 여기를 뜨뜻한 물로 데워서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놓으면 좀 식지 않는 그런 실생활의 이제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청화, 화해, 당초문, 온반. 온반은 찬구죠. 찬구. 음식을 이제 먹는 그런 그릇이라는 뜻이고요. 입이 벌어지면 중간이 오목하다. 그래서 복부에 이제 얕고 굽이 있습니다. 굽이 맨 밑에 있고요. 복부 두 부분의 방형에 짧은 주구와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는 얇고, 왜냐하면 얇아야 좀 이제 열을 받았을 때 거의 뜨뜻한 열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아래는 두텁고 가운데는 뻥 뚫려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끓은 물을 넣어서 따뜻해진 반에 음식물을 올려놓는데, 이걸 쓰고 요 내저면 밑에는 화중사봉, 봉황이 4마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중심에는 연꽃이 있고요. 구연부 교석이 길상을 뜻하는 모란, 월계, 연화문을 그렸고, 외벽에는 박쥐가 5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굉장히 그 명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화 연당초문 상병은 다 연당초문이라고 했고, 제가 걸륭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런 스타일이죠. 항상 초연문 있고 회문 있고 여의도문 있고 뭐 연화문이 있는 상병은 돌대가 4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대는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여기서 돌대가 1개, 2개, 3개, 4개는 항상 같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거의 한 40cm에 육박하는 거고요. 왜 구연부 쪽이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벌어진다는 거. 이렇게 벌어지는 병이면 요 돌대가 없어도 그냥 상병으로 칭합니다. 네, 꼭 기억을 하시고, 네, 상병은 뭐 한번 이렇게 화면에 닿으면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청렴을 뜻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벌련문이 있는 서양 연꽃이 벌련문입니다. 다른 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보상화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기법은 윤곽선을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이제 전체 형식으로 칠을 해서 채워넣는 형식으로 쓰는 거죠. 요 벌련문이 있는 반입니다. 이런 벌련문이 있는 반은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방을 떠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벌련문에 대한 반을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치, 광서, 선통 때 모두 번조돼 가지고 형태나 문양이나 청화색이 모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광서, 관여자기 중에 수량이 가장 많은, 그래서 우리도 만날 수가 있는 기물입니다. 이것은 경매장에서도 소도비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기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많으니까 관여자기도 좀 이렇게 유통이 많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봉황이 잘 그려져 있는 완입니다. 광서대고요.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완은 조형이 정연하고 태체의 두께가 적절하며 유면이 빛나고 윤기가 있다. 그리고 거기 설명이 이제 굿바닥에 이청관제라고 관제가 있습니다. 이청관제도 당명관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이한 관지잖아요. 이청관제가 있습니다. 아까 봉황이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봉황이 나와 있는 요거. 요 바닥면에 이청관제라고 요 한자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이청관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청화기복문궤. 청화기복문궤. 요런 형태를 이제 궤라고 합니다. 이 궤라고 하는 뜻은 예전 청동기, 주나라 상나라 시대에 주나라 상나라 시대에 제사를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데 요 곡식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담는 그릇입니다. 그걸 이름을 궤라고 하는데 한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죠. 기복문이죠. 봉황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그려놓은 문양을 기복문이라고 그러고 맨 밑에는 회문이 돌고 있고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궤는 청동기를 방한 것으로 제작이 정세하고 조용히 우미하여 고박장중한 감을 준다. 고박장중.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소박하면서 아주 무게감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몸체는 장방형이니까 이제 직사각형이란 소리고요. 입이 벌어지고 기벽이 경사지며 장방형의 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반원형 구멍이 있고 기벽에 고리형의 파수가 있고 손잡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운례문 요런 것은 이제 회문이라기보다는 뇌문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걸 2개씩 나온 걸 뇌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운뇌문을 그렸다고 그랬습니다. 회문은 쭉 이어진 거고 벽에는 춤추는 기복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화색은 명쾌하고 바닥에는 주홍색으로 서월산 장방고의 해서가 있습니다. 자, 서월산 장방고도 잘 외워두시면 됩니다. 서월산장은 경덕진자기의 이제 당명관입니다. 광서 때 서월산 장방고, 이청관제 이런 것들은 이제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체크하면 이청관제, 요거 그 다음에 서월산 장방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이한 그 관지죠. 꼭 외워두시고요. 서월산 장방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연당초문, 전지 연화문이 그려져 있는 광서 때의 방배. 방배라고 하는 건 이제 사각형으로 된 이제 술잔을 얘기하는 거죠. 높이가 7cm고 조그마한 방입니다. 잔입니다, 잔. 손잡이가 이제 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첨용이 붙어 있죠. 상당히 특이한 기형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배는 상대하소. 상대하소란 말은 이제 윗부분이 좀 넓고 아랫부분이 좁다 이런 뜻이고 경사진 직방체로 해서 말 모양 그러니까 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대, 2대 할 때 되죠, 돼. 우리말로 하면 된데 쌀을 풀 때의 그런 이제 치수를 재는 용어죠. 두 모양이고 양측의 기호로는 이제 일용은 이제 새끼용이 붙어 있고요. 바닥은 평평합니다. 평저고 바닥 중심이 사방이 안으로 오목한 형태이며 대청 광선현제의 육자 이행에 해서관이 붙어 있습니다.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은 청화체와
점공으로 꾸며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이한 모양이고 조형이 특수하고 관여 청화자기 중에 명품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개 잘 외워두시고, 특히 요거는 이제 요거는 아까 거는 이청관제가 있고, 요 괴는 서월산 장방고라는 해석관이 있다는 거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 청 후기의 청화자기 번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걸 보시면, 청 때의 황금 시기죠. 강옹건 3조, 강건성세라고 말하는 그런 3세에 비해서 공예 수준이 매우 크게 하락하여 질이 우수하고 수준이 높은 청화자기가 수량이 격감하지만 그것은 곧 전체 청후기 청화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형이 우미함이 모자라지 않고 제작이 우수하며 세택이 화려하고 문양이 화려한 기물이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역시 중국 도자의 보고 중의 보배이고 수량이 많지 않아서 더욱 진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들이다라고 마지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부는 그래도 그나마 역사에서는 뭐 악녀로 나와 있지만 서태후가 이렇게 도자사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역할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잘하고 못하고 간에 배울 점이 많은 것이죠. 늘 경계하고 삼가고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좀 안 맞았지만 제가 이제 7월 한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작년 7월 26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120편 정도, 119편이죠. 여태까지 짱아몽 도수설. 물론 설명만 계속 한 건 아니고 군데군데에서 이제 뭐 전사자기 구분하는 법이라든지 섭취 피하는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하면서 대부분 그래도 책을 통해서 도설이죠. 도자기로 썰을 풀어봤는데 명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명 때부터 시작을 했고 명을 다 거치고 청을 다 거쳐서 오늘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한풍 동치 광서 선통 때에 나온 도자기를 청화자기 기준으로 해서 도록을 한 영상으로 한 두세 개 정도로 리뷰를 하면 마무리를 할 것 같고요. 그거 끝나면 이제 첫 부분이죠. 첫 부분 원청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뒷부분에 이제 부록으로서 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명청화자기의 관지편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설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패스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세히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청화자기의 함의는 이제 지나서 기원도 지나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원대 청화자기에 대해서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이제 영상 서너 개 찍은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공부를 잘 하시고 꼭 이제 제가 하는 영상을 뭐 꼭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다른 책을 보면서 또 도록을 보면서 늘 중국 도자기를 접하면서 전사 도자기를 피하고 섭취 도자기는 안 사면서 명품을 고르는 습관을 들이면 언젠가는 좋은 기물들을 손에 소장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셔야 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명대 도자기 뭐 관요다 이러면서 선덕 영라 그 꿈을 깨시기 꿈을 제가 깨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또 원청화도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뭐 몇십만 원 뭐 그런 정도에 사서 몇백억을 취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중국 도자기를 조금 이제 기호잖아요.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를 취미를 살리면서 큰 이제 피해를 낭패를 안 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이제 꿈을 좀 낮추고 좋아하는 거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청말 민국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관여는 꿈도 못 꾸고 미녀라도 잘 그린 명품을 소장하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늘 그렇게 해서 공부하고 게을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기물을 손에 넣게 되고요. 그 손에 넣은 기물을 꼭 뭐 팔아서 돈으로 만든다 이런 생각보다는 많이 이렇게 아껴주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미 골동이 됐겠지만 더욱더 골동이 되고 기물의 이제 희소성이 높아져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뭐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럼 그때 뭐 원하시면 파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후세에 물려주셔도 되고 어차피 이런 좋은 명품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 문화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본다면 세계적인 유산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섭취, 전사 도자기는 절대 구분을 해야 되고 섭취 도자기는 피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제 도록 박매영감 리뷰 때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